자, 자, 이제 끝이 보이나요? 금방 끝나요. 돈 빌려요. 돈을 빌리는데 1억을 빌린다고 가정하자. 근데 고정금리 대출로 빌리는데 똑같은 갑돌이라는 한 사람이 똑같은 돈을 빌려서 어떤 방법으로 갚느냐에 따라서 상환하는 구조의 차이가 있다. 그걸 한번 이제 밝혀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자 보면 돈을 빌려서 갚는데 원리금을 갚는데 원리금. 그러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원리금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이제 대출 이게 계약시 계약 이게 만기라고 하자. 만기.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환 방식 중에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원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 우리 전에 체감식이라고도 한번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은 일단 구조를 보고 문제는 좀 이따 풀어야 되니까, 자, 1억을 빌린다. 대출 기간은 10년이다. 연 1회만 갚는다고 가정하자. 대출 금리는 10%다. 그런데 이 방식은 갚아 나가야 될 원금을 전체 대출 기간에 맞춰서 똑같이 균등하게 갚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원금도 갚는 거고 이자도 갚아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 나가는 구조인데, 자, 1년에 한 번씩 갚는다고 그랬으니까 몇 회차를 갚으면 돼요? 10번을 이렇게 갚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금은 1억을 10번으로 나누면 1,000만 원씩 갚으면 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금이 똑같다 해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해요. 1,000만 원씩 똑같이 갚으니까. 근데 이자는 보니까 이자는 1억 전체에 대해서 10% 이자율 적용하면 이자는 얼마죠?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면 첫 해 원리금은 얼마인가 하냐면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근데 2회차 때 이자는 당연히 줄어요. 왜? 작년에 원금 1,000만 원 갚았으니까 부채가 이제 9천이잖아요. 9천이 10%니까 이자는 900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원리금은 1,900만 원. 3회차 때 원금은 1,000만 원. 3회차 때 이자는 작년에 원금 또 1,000만 원 갚았으니까 부채가 8천이 남았어요. 8천이 10%니까 800만 원. 그래서 보니 원리금이 또 1,800으로 줄었어. 그래서 보니까 이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금이 똑같이 갚는데요. 그래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좀 이제 바뀌어 같이 혼용해서 쓰긴 쓰는데, 근데 이 원금 균등은 은행 입장에서 빌려준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차입자는 원금만 갚는 건 아니잖아요. 이자도 같이 갚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가 하나 더 생긴 게 체감은 점점 작아져. 작아지죠. 차입자 관점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기 때문에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는 점점 감소해. 그래서 원리금 합계는 점점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래서 원금 균등 또는 체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원리금은 크고 이후 점점 체감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 표현하고, 예. 그러면 원금 균등 같은 경우는 부채 잔금의 크기를 보면 최초에 빌린 돈이 1억이다. 그러면 매년 원금을 똑같이 갚으니까 부채가 1억, 9천, 8천, 7천, 6천 부채 잔금도 일정하게 줄어들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다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매 기간 원금을 똑같이 갚다 보니까 전체 대출 기간의 절반이 되면 부채 크기도 딱 절반이 남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보통 요거거든요. 요거. 자, 일단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행이 지불하는 원리금이 똑같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1억 빌리는데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갚는다. 대출 이자율은 연 10%다. 그리고 저당 상수가 0.1627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하자. 그러면 오전에 빌리는 돈 곱하기 이자율하면 이자가 되고, 빌리는 돈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 원리금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원리금 계산해 볼게요. 빌린 돈 1억에다가 저당 상수 0.1627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627만 원의 1이 뭐예요?
원리금이 돼요. 근데 이 방식은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대출 계약 시부터 만기까지 계속해서 원리금이 1627만 원, 1627만 원, 1627만 원.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금의 크게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합니다. 일단 저기 먼저 정리하고 다시 와서 좀 마무리 설명 좀 할게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금의 크게 똑같습니까? 그렇죠? 이 파란 자 써줘야겠다. 이 노란색은 원금 균등이고 파란색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일단 기출 문제는 좀 이렇게 너무 가벼운 것들이 제법 많이 나오기도 해요. 1회차 때 원리금 누가 더 크죠? 원금 균등이 더 크죠? 예. 1회차 때 원리금은 얘가 더 작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좀 더 해놓고 예. 여기다 좀 더 갈게요. 이제 좀 이따 계산 문제 나와서 근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1627만 원의 원리금을 갚는데 그럼 1회차 때 원리금 1627 중에 원금도 있을 테고 이자도 있을 테니까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원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원리금이 뭐의 약자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 약자잖아요. 근데 원금을 계산한다는 것은 여기서 뭐 빼면 돼? 이자 빼면 되죠. 우리 이자 빼볼래요? 이자? 이자는 빌린 돈 1억 원에다 이자율 10% 0.1을 곱하면 이자가 되죠? 이자 얼마예요? 1000만 원 이자 뺍니다. 그러면 원금이 얼마나 남아요? 627만 원의 원금이 남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잠깐 1627만 원 중에 대출 초기 때는 1회차 때는 이자가 차지한 비중이 큽니까? 1000만 원? 이자가 차지한 비중이 크죠? 원금이 차지한 비중은 627만 원 적죠? 그래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원금을 많이 갚아야지 부채가 빨리빨리 줄 거야 아마. 그런데 조금이라도 원금을 갚아 나간다면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도 있듯이 원금을 많이 갚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면 부채가 줄어드나요? 그러면 그에 따른 이자 지불 부담은 점점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점점 작아지고 원금이 차지한 비중이 점점 커지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더 그릴 텐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맨 처음에는 부채가 팍팍 안 줄어. 부채 잔금이 확 안 줄어. 그 이유는 처음에는 원금 중심이에요, 이자 중심이에요? 이자 중심이니까 부채가 팍팍 안 주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야지 이자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부채가 확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막둥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막둥이 시험에 나와도 좀 약해. 막둥이 요거요. 처음에 조금 갖고 점점 많이 갚는 거 있죠? 체중이 상환 방식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시험에 이 세 놈을 가지고 비교하기도 해요. 당연히. 맞아요. 근데 세 놈보다 두 놈 비교시키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세 놈 비교한다. 그러면 뭐 물어보냐? 대출 초기에 원리금 지불 부담이 가장 적은 게 누구냐? 막둥이. 요거. 응? 대출 계약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부채 잔금이 제일 적은 게 누구냐? 자, 대출 계약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부채 잔금이 가장 적다는 것은 아마 그 사이에 다른 놈들보다 원금 상환이 제일 컸겠지. 요거죠? 뭐 그런 거. 예. 기타 나머지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온 용어는 안 할래요. 뭐 부의 상환 이런 소리 안 할게요. 지금 기출문제 중심이니까 안 할게요. 그러면서 통상은 요 두 놈 가지고 비교시키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자, 비교를 시키는데 일단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둘 중에야 이 둘 중에만 가지고 대답하셔야 돼. 예. 대출 초기에 은행이 지불하는 원리금이 큰 게 누구냐? 원금 균등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다음에 대출 계약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부채 잔금이 더 조금 남는 방식이 누구냐? 원금 균등이죠.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주면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용어가 똑같은 건데 이렇게도 줍니다. 대출 초기에 은행의 위험이 대출 계약 이후 일정한 시점이 지났을 때 은행의 위험이 가장 작고 은행한테 유리한 방식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봐. 이 말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초반에 빨리빨리 회수하면 부채 잔금이 적으니까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적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 은행이 위험이 작다. 은행한테 유리한 게 누구냐? 그러면 원금균등이겠죠. 이 원금균등이야. 원금균등. 예. 다음 대출 초기에 차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은 뭐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찍어 그냥 과감하게 찍어. 이 말은요 이제 절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모범 정답이 뭐냐면요, 차입자가 왜 돈 빌리냐 이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거예요. 근데 돈 없어가지고 빌리는데 빌리자마자 초반부터 많은 돈 갚으라고 쪼으면 차입자가 안 좋대.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대출 초기 차입자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돈이 없어가지고 빌린다 대신에 빌린 돈에 대해서 갚으라고 독촉을 처음에 많이 안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불 부담이 적은 걸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죠? 원리금 균등이죠? 그렇죠? 다음 좀 오래됐는데 요거 대출 초기에 원리금 부담이 더 큰 것은 노란색 원리금 균등 맞죠? 근데 저걸 갖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대출 초기에 DTI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뭐냐? 똑같은 표현이에요. DTI가 뭐냐면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은행이 지불해야 되는 원리금의 크기거든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한 사람, 똑같은 소득을 가진 똑같은 한 사람이 똑같은 돈을 빌려서 이 방식으로 갚느냐 저 방식으로 갚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럼 이건 똑같은 거거든. 그럼 이게 크다는 것은 결국 둘 중에 누가 요거의 부담이 크냐, 요걸 갖다가 누가 더 DTI가 더 크냐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과 요 말은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답이 누구죠? 원금 균등이죠. 그죠? 됐어요. 다 알겠죠? 이제 요것도 볼게요. 시험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1회차 원리금이 더 큰 것은 원금 균등 아까 해봤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1회차 이자의 크기는 둘이 동일합니다. 요건 아직 지금 안 나왔어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요, 원리금 균등도 1회차 때는 이자 1,000만 원이죠. 왜 큰지 알아요? 맨 처음에 1회차 때는 아직 원금 빌린 돈 하나도 원금 상환 안 했잖아. 그러니까 빌린 돈 1억 전체의 10%니까 1,000만 원이죠. 얘도 마찬가지야. 구조는 다르지만 얘도 1회차 때는 원금 대출 원금 그대로 1억 살아있죠. 1회차니까 원금 상환 안 했을 거 아니야 아직. 1억은 그대로 살아있죠. 1억 원에 10% 하니까 얘도 이자가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아직 안 나왔지만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1회차 때 원금 균등이 더 크지만 1회차 때 둘이 이자는 어때요? 이자는 똑같다는 거. 그것도 하나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일단 문제 한 4개 정도 풀어볼게요. 41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어때요? 맞습니까? 맞네 1번이. 다음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이 더 크다? 더 작습니다. 왜냐하면 원금 갚는 건 똑같은데 원금 균등은 원금을 빨리빨리 갚기 때문에 이자를 덜 내는 거예요. 구조가. 당연히 틀렸죠? 네. 3번.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체증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크다. 잠깐만. 여기서 DTI가 뭐냐면 원리금의 크기 말한다고 그랬죠? 누가 제일 커? 원금 균등이 제일 크죠. 틀렸죠? 네. 4번.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 잔액이 더 크다? 에이, 원금 균등이 더 원금 상환이 빨리 했으니까 더 적겠죠? 틀렸습니다. 5번.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작다가 아니고 크죠.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정상적인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갖기 때문에 최초에 빌렸던 흰색보다 부채 잔금이 더 커져 버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일정 기간까지는 오히려 커졌다 감소하니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 은행이 지불하는
원금을 빨리빨리 덜 까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지불 부담이 더 크게 쓰지 않겠어요? 더 크겠죠? 네,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다음 42번. 틀린 거 물어봤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 불이백은 다르지만 문장 끊어. 여기까지 맞아요? 1회차 월 불이백은 원금 균등이 더 커요. 근데 1회차 이자는 똑같다. 맞죠? 저는 여기 추천하고 싶어요. 한번. 네, 왜냐면 너 매년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 지문이 매년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계속 나왔던 지문 가지고만 울고 먹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 새로운 변화는 분명히 모색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네, 보면 맨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시 상환 방식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두 놈은 1회차 월 이자는 똑같다 그러면 그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 틀려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튼 1번 맞죠? 네, 2번.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더 위험이 적고 안전하다. 어때요? 맞죠? 3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맞습니까? 예, 자 스톱. 2번 옆에다가는 대출자 입장. 아니야. 아까 대출자 헷갈렸구나. 은행 입장이라고 써. 근데 아까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장난한 거였어요. 몰랐어요? 그래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여지껏 책에 나온 건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그때 찍은 거예요? 자, 아주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궁합이 맞아요. 네. 우리는 있잖아요. 일회성 관계가 아닌 장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3번은 누구 입장? 차입자 입장. 그렇게. 예. 자, 이제 4번 문제. 4번 지문.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한 비중이 크다. 맞겠죠? 예, 원리금 균등이니까. 5번.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 잔금은 남은 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더 적다? 더 크겠죠? 예, 5번이 틀렸다. 이렇게. 근데 이제 도저히 틀릴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왜냐면요. 혹시 이제 공부가 늦게 시작하신 분은 이제 나중에 또 계속 반복해서 배우니까. 근데 워낙 똑같은 지문들이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틀릴 수가 없는데 틀리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5번 읽을 때 잘못 읽었었잖아요. 잠깐. 기억 안 나죠? 5번 보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말을 싹 붙여놔. 그래가지고 읽다가 잘못 읽을 수 있어. 근데 또 뭐가 또 문제냐? 계속 이렇게만 질문하면 괜찮은데 지금 먼저 말한 것은 원리금 균등 나왔죠? 그래놓고 그 다음 질문은 바꿔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리금 막 이렇게 막 용어를 앞뒤로 막 바꿔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잠깐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어다 보면 자기가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이런 문제 실수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원금 균등은 이렇게 하고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체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5번이 틀렸고 이제 43번, 44번 문제가 있는데 44번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43번도 나왔는데요. 근데 한 번쯤은 또 43번을 또 건드려 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일단 43번 봅시다.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국가고시 시험에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안 돼요. 투기를 조정하는 문제잖아. 뭐 가격이 2억 원인 아파트 뭐 이렇게 해줘야지. 아무튼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대출 이자율은 연 이자율 7%고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단위로 1년에 한 번 상환하기로 하였다. 첫 해 상환해야 될 원금은 얼마냐? 단 계산기 꺼내고 연 이자율 7% 기간 20년의 저당 상수는 0.094393이며
매기 말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원금 과래요? 그럼 먼저 우리 저당상수 있으니까 원리금 먼저 계산해야 돼. 원리금. 자, 어디? 빌린 돈이 3억인가요? 3억 곱하기 저당상수 0.094393. 옛날에는 저당상수 이렇게 안 줘요. 0.1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계산기 없으면 틀리라고 일부러 막 줍니다.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더러운 놈 자식들 900원까지 끄집어내고 있어. 이놈 새끼들. 예. 막 900원까지 끄집어내네. 직접 눌러봐요. 눌러봐. 나왔어요? 얘 이름이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근데 1회차 때 원금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자 빼면 되죠. 이자는 빌린 돈 3억 곱하기 이자율 7% 0.07 하면 돼요. 37에 21 빼니까 731만 7,900원. 2번이죠. 자, 요 문제는 문제가 항상 똑같아요. 저당상수를 주면서 원리금 균등분 한 상환 방식인데 원금 계산해라. 그러면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되지. 이자 계산하라는 말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이자는 빌린 돈에다 이자율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하라고 안 물어보지. 원금 계산하라고 해야지 원리금도 계산해보고 이자도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응용 없습니다. 요 파트에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나오면 100% 똑같이 나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근데 문제는 44번이에요. 자, 44번 시험이 몇 번 나오는데 잠깐만요. 읽어봅시다.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회차와 7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얼마냐. 자, 잠깐만. 시험은 1회차 때 은행이 지불해야 되는 원리금 얼마냐라고 나왔고 2회차 때 지불해야 되는 원리금 얼마냐라고 앞전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다면 이틀에서 괴롭힐 수 있을 문제를 내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회차를 물어봤는데 일단은 먼저 차근차근 1회차 때 원리금 계산 먼저 하고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원금 균등분 한 상환 방식은 원금은 똑같고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뭐 잠깐 아까 들어봤죠? 일단 우리 1회차 때 원금 계산 한번 해보자. 원금은 원래 빌린 돈 나누기 총 기간 아닌가? 그러면 2억 빌렸는데 총 20년으로 나누니까 2억 나누기 20원은 얼마지? 아,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그러면 이 방식은 1회차 때도 2회차 때도 계속해서 원금은 얼마씩 갚는 거예요. 원금은 1,000만 원. 1회차 때, 2회차 때, 3회차 때, 7회차 때, 20회차까지 계속 원금은 1,000만 원씩 갚는 거죠. 그래, 1,000만 원씩. 그래서 무슨 상환 방식이에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1회차 때 이자 계산해 볼까? 이자는 1회차 때 이자. 빌린 돈 부채에다가 이자율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에 이자율이 0.05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 그러면 1회차 때 원리금은 2천만 원이네. 그쵸? 근데 앞전 시험에 2회차를 물어봤네. 2회차 때 원금 1,000만 원이죠. 이자를 한번 하기 전에 1회차 때보다 2회차 때 이자는 더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지. 작년에 원금 1,000만 원 깠잖아. 그럼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들어볼게. 일단은 이렇게 해도 돼. 원래 부채가 2억 있는데 작년에 1,000만 원 깠으니까 남은 돈이 1억 9천이죠. 어디 1억 9천 쳐봐요. 거기다 이자율 0.05 한번 눌러봐봐. 950. 아, 그러면 이자는 950만 원이구나. 그러니까 1,950만 원이구나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원금은 똑같이 상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자를 왜 낸지 알아요? 부채 잔금이 있으니까 이자를 내는 거 아니야?
부채 잔금이 있으니까. 근데 부채 잔금이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자도 일정한 금액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까처럼 1억 9,500, 1억 9천에다 안 해도 되고 매년 1,000만 원씩 부채가 줄어들죠.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 만큼 이자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매년 상환되는 원금의 크기에 따른 이자를 계산해 보자. 1,000만 원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여보세요. 1,000만 원에다 5% 곱하는데 5천 저 불법 대출업자 이게 이제 거리 대부업자네. 그러니까 저런 사람 진짜 있죠. 1,000만 원 빌려주고 막 이자 막 억들하고. 그럼 안 돼요. 1,000만 원 곱하기 0.05는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맨 1회차 때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매년 원금 1,000만 원 갚음에 따라서 이자도 그만큼 줄겠지. 근데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50만 원인 거야. 그러면 첫 대 지나고 두 번째는 작년에 비해서 원금 1,000만 원이 없어진 만큼 이자 50만 원 덜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50만 원 빼니까 95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굳이 계산 않더라도 50만 원 또 줄었잖아. 작년에 갚았으니까 900만 원, 850만 원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면요, 이제 7회차를 물어봐도 문제가 안 돼요. 일단 1회차 때 원금 이자는 계산을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매년 갚는 원금만큼 이자가 매년 줄어요. 그러면 원금 1,000만 원 갚을 때마다 이자가 50씩 줄었죠. 그러면 7회차면 항상 기준은 1회차 기준이에요. 1회차 기준, 1회차 때 이자 기준 해가지고 7회차는 몇 번 지났죠? 7번 아니야. 1회차 놔두고 그 다음부터 계산한 거니까 6번 지났죠? 매년 단위로 이자 50만 원씩 줄어요. 그럼 얼마 줄었어? 300 줄었죠? 그러면 첫 해 이자가 1,000만 원이면 300 줄었으면 이제 얼마야? 이제 700이죠? 두 개 합치니까 1,700이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1회차를 물어봤어요. 앞전 시험에 2회차를 물어봤어요. 작년에 한 판 쉬었어요. 이번에 나온다면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데 또다시 1회차를 물어보면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죠? 1회차 물어보면 감사드리고, 아니면 이번에 똑같은 틀에서 앞전에 2회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저 멀리 있는 것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디? 요 조건에서 13회차 때 이자 얼마죠? 해봐. 원래 이자는 1,000이었어요. 13회차 때 이자는 400이지. 자, 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 매년 50만 원씩 이자 까이잖아요. 제가 13회라고 그랬어요? 13회? 아, 그러니까 13회를 안 했어요? 그렇죠. 1회 빼고 나머지 12번 지났잖아요. 그러면 매년 50만 원씩 12번 하니까 600이죠. 600 이자가 줄었어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이자 얼마? 400.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문제는 갖다가 뭐 남은 돈 뭐 이렇게 막 얼마 해갖고 하지 말고 그냥 1년치 그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해서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1회차 기준이에요. 기준 빼고 이야기해야 돼. 기준 빼고. 그러면 16회차 하면 15.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네, 몰라도 얘라고 하세요. 이제 수업이 거의 끝나가니까 안다고 그래 무조건. 그래야지 끝나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제 45번과 46번은 아주 시험에 기사 문제로 등장을 너무너무 잘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제를 같이 풀어보기 전에 또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서 풀어야 돼. 생각을 잘하면서. 은행에 대출 좀 해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네,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럼 은행 자체에서 대출 심사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은행은 대출해줄 때 담보 인정 비율 LTV는 최대 몇 프로까지만 인정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 왜 그러냐면 LTV는 부동산 가격분의 부채의 크기죠. 1억 빌려주는데 6천만 원 빌린다. 대부비율 60%입니까?
대부 비율이 100%가 넘을 수도 있을까요? 넘겨볼까요? 은행 지점장이 돈 받아 처먹고 대부 비율 100% 넘게 빌려주면 바로 쇠고랑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은행의 대출 기준을 통해서 60% 1억짜리 담보 잡고 6천만 원 빌려줬거든요. 차입자가 자꾸 연체하고 속썩이는 거야. 그래서 은행 열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붙였어. 1차 유찰이야. 2차 유찰 하더니 낙찰가가 5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낙찰돼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120%가 돼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고의로 100% 넘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으나 100% 넘게 돈을 빌려주진 않지만 담보 가치, 시장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대부 비율이 100%가 넘어서 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런 위험이 생기면 대출 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 기준에 의해서 대부 비율은 최대 얼마까지만 허용한다라는 허용치,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대출 심사하면 1차적으로 부동산의 담보 능력을 평가를 해가지고 LTV를 통해서 은행 입장에서 안정적인 담보 가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비율이 높아버리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은행 자체적으로 대부비율을 얼마가 마지노선이야. 그래서 아무리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요만큼 범위 내에서만 빌려주고 요만큼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요 정도 담보를 제공해야지만이 빌려주겠다라는 대출 심사 기준을 통해서 대출 원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놓고 두 번째 이제 이걸로 안전장치를 걸어놨으니까 다음은 차입자가 연체하더라도 경매 넘겨서 받아 챙기면 된다. 안전장치 걸어놨어요. 두 번째,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원리금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과 상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기준이 좀 다르는데 주택은 DTI를 적용해요. 상가는 DSCR, 부채 감당률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이거 들어보지 않았나요? 부채 감당률은 부부 순. 자, 네가 돈을 빌려갔을 때 나한테 갚아야 될 원리금을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을 순 영업소득으로 벌어서 갚을 능력이 크기를 체크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죠. 아까 해봤잖아 우리.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1보다 크게 나타나면 빌려준다? 그렇죠? 그럼 은행이 통상이 있잖아요. 차입자의 재무구조라든지 신용등급 우리 은행하고 거래하는 어떤 그런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최소한 부채 감당률을 1.2 이상, 1.4 이상 요구하거든요. 그냥 1.2 이상 요구한다고 합시다. 이 말은 너가 나한테 빌려가서 갚아야 될 돈이 10억이라면 적어도 순용업소득은 얼마 이상 벌어야지만이 대출해주겠다. 얼마? 12억 이상 벌어야지 내가 안심하고 빌려주겠다. 이런 은행 자체의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다음 DTI도 아까 하지 않았나요? Debt to income, 개인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은행이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을 규제하겠다. DTI 비율이 40%다. 그러면 연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은 돈을 빌려서 갚는 원리금이 연간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 4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요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일단 이제 먼저 LTV 가지고 먼저 적용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일단 두 문제 동시에 같이 풀어볼 거예요. 어디 46번, 45번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 주택 시장 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연간 저당상수 0.1 대출 승인 기준을 보니까 LTV는 시장 가치 60% DTI는 시장 가치 DTI는 40% 두 가지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돼. 여기 잠깐 주목하시죠. 은행 입장에서 대출 심사 기준이 A하고 B가 있어요. A를 적용할 경우 대출 이빨 땡겼을 때 최대 대출 가능한 액이 100원이야. B 기준으로 해보니까 120원이 나와. 둘 중에
어떤 금액 빌려주는 거죠? 당연히 작은 금액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 이 두 문제가 참 좋아요.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풀거든요. 근데 계산 못 해도 답이 아닌 걸 몇 개는 걸러낼 수가 있어요. LTV 모르는 사람 없죠? 어디? 저 얼마짜리? 3억짜리? LTV 60%? 63. 그럼 답이 안 되는 게 몇 번이에요? 뭐 63, 18은 알고. 자, 대부비를 적용했더니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1억 8천이에요. 둘 다. 아니 1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1억 8천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출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답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다시 46번도 동시에 같이 푼다고 그랬어요.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LTV 보여요? 60%? 65. 그럼 3억이네?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기존 저당 대출금이 1억 있대. 그러면 일단 대출 최대 땡겨도 얼마 이내예요? 2억 이내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3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대출이 1억 땡겨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출 가능한 금액은 2억이죠? 그럼 일단은 몇 번이 답이 안 돼. 4번, 5번이 답이 안 되죠. 못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자, 이제 그다음부터인데, 근데 이제 문제 풀이는 완전히 풀이 방식이 다 똑같거든요. 응용이 뭐 없는데 대신에 약간 여기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 빌린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리금이 돼요. 원리금 계산할 때 빌린 돈 곱하기 빌리고자 하는 돈 곱하기 저당 상수. 이것도 빌리는 돈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산수가 안 되면 어려워.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서는요. 예를 들어서 2분의 A 곱하기 뭐 이렇게 할까? 어디? A 곱하기 이렇게 하자. 자, 여기 3이고 여기가 2다. 요게 2다. 그러면 A 값이 얼마냐를 물어봐. 얼마일까? 3일까? 그럼 A 값을 구하려면 일단 나눴던 걸 넘겨서 곱해 주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걸 없애주려면 나누기 3이니까 곱하기 3 해주면 돼. 그러면 곱하기 3 한 만큼 여기도 곱하기 3을 해. 그러니까 나누기 3은 넘겨서 곱하기 3을 해. 그럼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하려면 2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곱하기 2는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A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다시 뭐 아까 3 있으니까 3분의 A 곱하기 2는 2다. 예를 들어서 A 값 끄집어내려면 여기서 나눴던 거 있죠. 나눴던 거 넘겨서 곱해줘. 곱했던 걸 넘기면 어떻게? 나누기예요. 요걸 잡아내면 돼. 자, 좌변 우변 넘어가는데 이제 A 값을 구한다. 근데 나누기가 있으면 그 나누기 했던 만큼 넘겨서 곱해주고 곱하기 붙어 있는 것은 넘겨서 어떻게 하고 나눠주고. 요걸 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 다음 두 번째. 그래도 요놈은 좀 더 낫긴 해. 예. A 곱하기 2는 12. 2. 뭐야? A 값을 구하래. 그렇지. 그럼 3이지. 그죠? A 값을 구하려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야. 양변 A 곱하기 2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도 돼요. 요놈 구하려고 하면 요놈하고 결과적으로 둘이 자리 바꾸면 해버려. 이렇게 해버리면 2 곱하기 2분의 12는 A죠? A가 얼마예요? 3이죠?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담보대출은 자본에 우리가 끄집어내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어요. 밑에 상가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위에 있는 대출 가능한 금액 끄집어내려면 나누기가 나오거든. 나누기 넘겨서 뭐하고? 곱하고. 곱하기 넘겨서 나눠주면 끝나는 거고. 상가담보대출은 A 끄집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제일 간단한 거는 요놈과 결과치를 바꿔버린 거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쓸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먼저 46번은 주택이 상가예요?
아니 45번. 일단 45번 문제는 보니까 일단 LTV 적용했을 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6318이었죠. 일단 1억 8천만 원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이 있어요. 이제 DTI 가볼게요. DTI. DTI는 개인의 연간 소득이죠. 부모가 소득. 연간 소득 얼마래요? 5천만 원. 그다음 분자가 원리금 아닙니까? 원리금은 전부 요거요. 이렇게. 그러면 대출원금 곱하기 저당상수하면 원리금 되죠. 근데 대출원금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대출 받고자 하는데 모르니까 우리 X라고 써볼까요? X 곱하기 저당상수는 줍니다. 얼마나 줬죠? 0.1 줬네. 요게 몇 프로래? DTI가 40% 0.4입니까? 자, 무조건 주택은 계산 공식이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가지고 주택은 봐봐. 주택은 DTI인데 원리금이 여기 있잖아. 분자에.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원리금에서 요거 잡아내는 거. 무조건 주택은 이렇게 나와. X 값을 구하는데 요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먼저 해보자. 나눴던 5천을 넘겨서 어떻게 하죠? 곱해주죠. 그러면 5천이 넘어가서 곱해지니까 54 얼마? 2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이제 X만 잡아내면 되니까 곱하기 0.1을 넘겨서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0.1 하면 되죠? 그러면 2천만 원 나누기 0.1은 2억이 되죠. 2억. 잠깐만. 그러면 LTV 적용했더니 1억 8천이 나오고 DTI 적용했더니 2억이 나오네. 답은 얼마? 1억 8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문제 풀이 과정 완벽히 똑같습니다. 완벽히 똑같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주택담보대출이 요거라고. 여기에서 분자에 있는 요걸 잡아내는 거라고. 그러면 요거 알아보려면 부모에 있는 나누기 넘겨서 곱해주고 곱한 저당상수는 넘겨서 나눠주고 무조건 풀이 과정은 똑같다는 거. 그렇게. 예. 46번 할게요. 46번은 상가인가요? 상가? 46번 상가죠. 예. 아까 46번 LTV 적용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LTV 적용하니까 원래는 5억에 60%니까 3억이 나왔는데 기존 대출금이 1억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대출금 1억을 빼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 가능한 금액은 2억 원이 나오지요. 이렇게. 다음 이제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부순이라고 그랬죠. 자, 반드시 순영업소득 얼마로 줍니다. 얼마죠? 1억 줬죠. 1억 나왔어요. 자,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은 무조건 2공식이거든요. 대출 받아서 갚는 데는 무조건 이거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대출 받고자 하는 원리금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X 곱하기 무슨 상수 곱해야 돼? 저당 상수 얼마야? 0.2 하면 이 부채 감당률이 얼마 이상 돼야 된대? 2 이상 돼야 된대.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주택은 분자에 있는 놈 잡아내는 거. 분자에 있는 X가 나오는 거고 상가는 밑에 있다고. 그러면 이 X를 끄집어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약속 제일 간단한 건 얘랑 바꿔버리면 돼. 바꿔버리면.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니까 분자는 똑같이 1억 원이에요. 분모는 2가 1이 들어왔죠. 2 곱하기 0.2죠. 그리고 요 뭐예요 이제? X죠? 이렇게 하면 돼. 먼저 이거 먼저 곱해요. 2 곱하기 0.2는 얼마예요? 0.4죠? 그렇죠? 1억 나누기 0.4 쳐보실래요? X는 그러면 2억 5천이 되겠어요? 자, 2억 5천만 원인데요. 거기서 기존 대출 1억 원 있잖아요. 1억 원 빼니까 얼마 남았어요? 1억 5천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럼 답은 얼마예요? 그렇죠. 둘 중에 적은 걸 빌려주는 거니까 답은 1억 5천이다. 1억 5천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는 이제 이 두 개 문제가 진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두 놈이. 어디 근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주택도 시험에 나오고 상가도 시험에 나오는데 여지껏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항상 풀이 과정이 똑같아요. 근데 주택이 좀 더 많이 나왔을까? 상가가 좀 더 많이 나왔을까? 찍어봐. 그렇지. 우리는 주택과 더 밀접하죠. 주택이 좀 더 많이 나왔고 상가는 3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주택이에요. 근데 풀이 과정은 무조건 똑같다. 예.
주택은 분자에 있는 X 잡아내는 거고 상가는 분모에 있는 X 잡아내는 거 그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러면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지금은 아니야? 네. 다 나왔나? 자, 이때 대출 가능한 금액을 구해봐요. 풀이 과정은 매년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먼저 LTV 해가지고 걸러내는 거예요. 먼저 LTV 해가지고 저당 상수 0.1, 순영업소득 1억 5천, 대부율 80%, 부채 감당률 1.2, 시장가격 15억. 자꾸 안 보이는 척 하지 말고. 몇 번이죠? 몇 번? 자, 순서대로 갑시다.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예, 15억이 80% 얼마야? 그럼 LTV 적용하니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12억이죠? 어휴, 이거 하나만 해도 그냥 1타 3피네? 실제 기출 문제예요. 됐어. 이제 이건 안 돼. 최대 일단 12억 묶어놓고 12억 묶어놓고 나머지 부채 감당률 부부순했죠? 부부순 순영업소득이 보니까 1억 5천인가요?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부채 수익 X 곱하기 저당상수 0.1 항상 똑같다고 그랬어. 이게 1.2라고 그랬죠? 그러면 둘이 자리 바꿔. 그러면 X가 1이 오고 1.2가 밑으로 내려가고 자 다시 해봐요. 요거 구하려면 1억 5천 나누기 1.2 하죠? 그리고 요거는 곱하기 아니야. 또 나누기야. 자 헷갈리면 이거 먼저 계산 먼저 해놔. 이해하려고 하지 마. 곱하기가 있는데 분자를 기준으로 분모에 있는 곱하기는 역시 나누기거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헷갈리면 무조건 분모값 먼저 계산해놔. 1.2 곱하기 0.1은 얼마예요? 0.12 됐죠? 이제 다시 나눠봐요. 이제 1억 5천 나누기 0.12 12억 5천이에요? 아까 저 LTV 적용하니까 12억인데 요거 적용하니까 12억 5천이네. 뭐가 답이죠? 이게 답이에요. 예. 자, 이제 계산 문제 못하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정말. 그리고 엉뚱한 계산 문제를 못 해도 괜찮은데 이런 문제는 완전히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DTI하고 LTV하고 결국 요거 구하는 거 물어보거든. 그러면 DTI는 분자의 이익이 있어요. 요거 구하려면 요거 넘겨서 곱하고 곱했던 거 넘겨서 나누면 돼. 다음
부채 감당률은 우리가 구할 게 밑에가 있어. 밑에가 있어요. 얘랑 결과치랑 얘랑 자료 바꿔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근데 도둑질도요. 계속 하면 잘해요. 도둑질도. 지금 여러분들 너무 순진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도둑질하면 다 잡힙니다. 예. 한 장 넘기고 이제 잠깐 좀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할게요. 예.